막걸리 시즌3 배반당자 박원기입니다. 사실과 의혹이 뒤섞인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 막걸리 시즌3 배반당자 첫 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이슈를 다루고 그 이슈를 바라보는 지역 언론의 관점을 분석해보는 시간 그 기사 거기서 전북민주언론연합에서 분석한 우리 지역 기사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느낌적으로다가. 자, 오늘 전북민언련에서는 총선보도 시민감시연대를 운영해왔는데 자, 많은 양의 모니터 감시 활동을 했어요. 네네. 네. 자, 어떤 역할이 중요했죠? 네. 약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해서요. 네. 방송 3사, 신문 3사, 그다음에 통신 3사, 인터넷 이제 CBS의 노컷 뉴스까지 이제 네. 한 달 반 정도 이제 보도를 받고요. 약 20 이제 종합 보고서가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 20편이 넘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출구조사와 이제 득표율까지의 어느 정도 일치율이라든지, 선거방송 토론의 불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정리해서 보니라 정말 바빴습니다. 진짜 바빴을 것 같은데. 네, 전부 바빴고 네. 또 언론화에서 소비하기 쉽고 선호하는 아이템이 재난과 선거라고 할 정도로 네, 선거에 맞아요. 대한 관심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시민들이 고관여, 고집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이 이어지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한 이제 쉬운 어떻게 보면 소비하기 쉽기도 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연출되기도 하고 네거티브 보도가 항상 이제 막판에 막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맞아요. 막 네거티브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말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런 네거티브 전이 되지 않도록 정책 지향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도의 부분에서도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올해 선거에서도 이제 역시나? 기획 보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긴 했지만 역시나 뭐 연고주의 보도라든지 뭐 폭로성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보도라든지 뭐 전쟁식 용어 보도 뭐 이런 그리고 뭐 정책 검증 없이 단순히 뭐 나열하는 그냥 비교 나열하는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이제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도 막판에 불거져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에 대한 관심의 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점에서 이제 언론의 선거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언론의 선거 보도가 선거를 이제 승패 구도로만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제 네. 게임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지적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승패 구도에 익숙해진 이제 유권자들 이런 언론 보도를 계속 보면서 이런 누가 이기고 지는지 그리고 정책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만든 이런 언론 보도의 폐해들이 좀 나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의 이런 관심이 결과적으로 후보자들이 정책보다는 뭐 캠페인만 앞세운 선거 전략을 구사하게끔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선거 보도의 행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우린 선거를 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전쟁 전자를 써서 네네. 이건 진짜 총만 안 쏘고 있지 진짜 전쟁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그냥 정책을 서로 비교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도 그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런 기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보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맞아요. 않고 그 정책도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비슷해요 다. 그걸 어떻게 누가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선언적 구호에 네네. 그친 부분들이 많지 네네. 어차피 누가 하든 그 정책은 다 공약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게임을 즐기는 네. 식의 어떤 선거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우열을 가려줘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라는 원칙을 하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할 맞는 수밖에 말씀이에요. 없고요. 네. 그래서 그 경화식 보도에 막 치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탁해져요. 나중에는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보면 네거티브 양상, 혼탁 심화, 이게 선거 보도, 뭐 불법 선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 막 나와요. 막판 맞아요. 가면요. 거의 이게 끝에는 그래서 모든 선거 가열의 책임을 후보자들한테만 돌리는 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언론에서는 이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 불참 후보자가 많았고 네. 그 불참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네. 네.
이런 정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지방선거 때도 그랬었고 총선도 그렇고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선거 방송 토론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참해도 당선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가지고 전에는 당도 좀 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이 토론회를 너무 못해서 이걸 불참하려고 하는 그런 초보 이제 초선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유력 후보자들이 자기에게 불거지는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당선됐다는 점에서 정말 앞으로 정책 검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프로 불참러,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들이 워낙 많아서 프로 불참러라는 용어를 정말 SNS상에서 많이 쓰고 그럼 있더라고요. 프로 불참러들을 네. 뽑아주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네. 무엇일까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까요? 그래도 밭을 탓하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정책 검증도 잘 되지도 않았지만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 질의서를 보낸 거에 유력 후보자들이 또 답변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연속된 이런 정책 검증에 너무 후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거에 대한 비판 보도라든지 검증 보도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거리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언론에서도 네.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네.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계속 언론 제가 선거 때만 총선이 하는 게 끝나고 아니라. 나서 네. 언론에 권고를 한다고 했던 얘기가 네. 저희가 그 전북일보에서 매니페스토 검증단 이제 매니페스토 시청본부하고 같이 정책 검증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를 했는데 한 줄 평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시도는 좋은데 왜 이렇게 검증이 약할까? 좀 세부적인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기자의 시각이라는 이제 코너에서 이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후보자들이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너무나 빈약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뭐 토론회 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네네.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선거방송 토론회 외에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후보자들한테 언론사가 주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제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3회 정도는 방송 토론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거든요, 내용이.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3회 정도의 토론회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공동 주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매체의 권위도 스스로 높이고 파급 효과도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자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강제성, 이제 후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이 얘기를 시민사회단체, 저희 이제 민원련을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뭐 언론노조, 기자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포럼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6월 정도에 다시 2차 포럼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네네. 마지막 종반에 가서는 고발, 네. 난타, 의혹 제기가 난무했거든요. 맞아요. 자, 뭐 사실 확인 없이 뭐 받아쓰기에만 급급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폭로전에 너무 검증 없이 받아쓰기만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네. 2018년에 이제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꾸리면서도 폭로전에 대한 검증 없이 이제 네. 받아쓰기를 하지 말자는 게 주요한 이제 준칙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막판에 이제 일부 경합 지역구에서 폭로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네. 네거티브 선거로 좀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걸 네거티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후보 검증을 위한 네네.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로 봐야 될지. 네, 그러니까 폭로전이 불거졌는데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적었었다고, 예, 네. 굉장히 짧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가적인 자체적인 취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네. 멋멋대 뭐 이러는 구도만 이제 부각시키게 되고 그냥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요약해서 쓰게 되면서 과연 이런 보도가 유권자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역사회에 이제 깊은 갈등과 반목만 남기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의혹 제기는 여과 없이 전하고 뭐 기계론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차후에 그거는 취재를 다시 해야 될까요? 그 폭로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도를 항상 해달라고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관심이 사라지면서 언론의 그렇죠. 추가 취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주셔야죠, 이제. 예. 자, 일단 그리고 보도자료 베끼기의 폐해. 네. 뭐 이번에도 뭐 정확하게 드러난 일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보도자료 베끼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딱 드러나는 사례는 없었더라도 그동안에 너무나 이제 기관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를 너무 우선해서 쓰는 거 아니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이번에 전북일보 기사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목대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도내 일부 신문에 나란히 각 시군 체육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네. 근데 관련 기사들은 도 체육회에서 보도 자료를 빙자해서 일괄적으로 신문에 이제 뿌렸는데 그거를 게재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 특히 그냥 일반 기사도 아니고 기획 기사로 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언론도 잘못이고 전북일보도 뒤늦게 깨닫고 질문지를 직접 만들어서 나중에 취재 보도했다라고 뭐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기사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들이 전부 똑같았고, 그래서 문제는 보도자료임을 밝히지 않고 직접 취재한 것처럼 언론사에서 내보냈다. 이 부분들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들을 우롱한. 속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속이고 우롱한 건데. 그 매번 왜 그럴까요? 그거 걸릴 걸. 같은 기자들인데도. 자, 이번에도 역시 뭐 네. 시의원의 음주운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예, 지역 언론들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경찰은 조사 중이라 뭐 자세한 상황을 말할 수 없다. 뭐 차후 해당 의원을 소환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민원련에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대부분의 신문사가 이거 시의원, 모 시의원, 뭐 A 시의원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이 해당 시의원을 익명으로 보도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실명을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 공개도 마찬가지죠. 이제 범죄자 네. 얼굴 공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사에서 자체적인 원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분이면 실명을 공개하는데 네네.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나? 근데 명백한 사실이면 실명 보도가 원칙이잖아요. 가능한 그렇죠. 실명 보도를 네. 하게끔 하고 공인이라서 사생활은 가능한 보호돼야겠지만은 이거는 윤리 위반, 사회적 공직자의 무리를 윤리 위반 일으키는.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하게 누군지가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이 언론에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실명 보도가 원칙이고 공인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윤리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 실명 보도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요새는 말씀을 언론사 하고 있고요. 상대로도 하도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피해가려고 모 네. 의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 어떤 방송사나 언론사, 신문사 같은 경우는 다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딱 취재를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어느 정도 책임이 밝혀지면은 실명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주는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 건배사 네. 해주시죠. 예, 가능한 실명 보도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세대가 살지 않고 있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예언들이 하나둘씩 맞아 떨어진다라면 그 상상들이 현실이 된다라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되풀이되는 감염병 공포 속에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진화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 한의학과 동양 철학을 섭렵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의사, 우리 천상묵 한의사분 나오셨고요. 자, 전 언론인 출신이고 영화 감독, 시인,
이제 지금 백악기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활동 영역이 다르지만 오늘은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다른 분야에 계신 두 분을 모셨거든요. 자, 어떠세요? 요즘 뭐 사회적 격리라는 게 코로나19 속에서는 국가 방침으로도 정해져 있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뉴욕이라든가 멕시코, 일본까지 확진자도 계속 네. 늘어나면서 이 전례 없는 또 이 미중유의 이런 사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또 피해는 얼마만큼 될 건지 그 상당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뭐 우리 뭐 문화예술계나 영화계도 뭐 다르지 않은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는 전부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다 네. 폐쇄 상태죠. 네. 문도 닫았고 공연하는 대학로 후배들 보면 연극도 다 쉬고 있고 네. 뭐 지금 올 스톱 이런 그 상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네. 함께 있던 관객들까지도 뭐 두려워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한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이 좀 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질환 자체가 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네. 보약을 찾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늘어난 반면에 네. 사회적 격리를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이제 침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 환자만 이렇게 받는 그런 네. 입장이고 좀 꼭 좀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가려서 선별 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뭐 어제 오늘에 있었던 여러 감염병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한의학적 입장에서 또 특히 이제 우리 천상목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는 두 종류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네.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물론 이 질환은 하계에 벌어지는 그런 여름 그렇습니다. 네. 물론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도 벌어지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떤 전염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거에 의해서 더울 온자에 이제 돌림병 역자를 써서 이렇게 온역이라고 하고요. 즉 추운 기운의 상에서 만들어지는 전염병을 상한병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염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염병을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상한병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형적인 상한병이고요. 칼럼이나 기고문을 쓰신 걸 보니까 네. 상한병이기 때문에 그 어느 춘분 예. 이 지났을 때는 그 기세가 꺾일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음과 양,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좋아하는 음과 양 그리고 오행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 상한병은 음이 극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온역병은 양이 극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질환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서양 의학 쪽에서 봤을 땐 이 감염병이란 거를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뭐 인류 이래 이 감염병은 대상 뭐 우리 인류가 정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선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 감염병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문명이나 발전에 따라서 같이 변해서 더 독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생태나 환경 파괴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감염병은 아주 쉽게 퍼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이렇게 감염병을 이렇게 잡아내야 되지만 의학 기술이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백신을 발명해 놓고도 또 다른 어떤 이 감염병의 어떤 그 변이로 인해서 또 그걸 또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 의학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감염병을 계속 따라잡기에는 힘들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우리 천상목 원장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러 종류의 어떤 독감의 유형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상당히 그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인지가 되는 이유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일단 1차적 외감 질환에서 이 질환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감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나요? 감기 증상이죠. 감기 증상? 예, 그렇습니다. 열이 오르거나 기침을 하거나 여기에서 내상 상태로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상의 상태라는 거는 오장육부를 침해하는 건드리는 겁니다. 거지. 폐 전이가 된다든지 폐 전이가 된다든지 간에 영향을 지금도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많이 사망하게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기저의 어떤 기관들이 약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외감일 때
막아요. 물론 방역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책들을 쭉 보면은 옛날 고서에서도 이 방역 차원의 어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없는 전염병이 있었고 특히 선조 때는 굉장히 27번이나 그 전염병이 창궐을 했어요. 네. 자, 옛날 일본이 그 동남아 지역을 침략했을 때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게 매실대 우메보시라고 있잖아요. 빨갛게. 그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먹였더니 그 전염병이 사그라들었다. 이제 이런 문헌도 있더라고요. 예. 매실에는 분명히 항균 작용 그리고 그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예, 매실 동화죠. 온통 그냥 매실 천국이 됩니다. 예. 네. 감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류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런 전염병에 뭐 취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천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191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니까 1918년인데 그 무오년이라고 그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오년 독감 때 거의 뭐 74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감염이 돼가지고 아마 14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은 사실 스페인에서 그 나온 독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1918년에 그때 그 미국 막사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군인 막사에서 시작된 독감인데 그걸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참전국들은 그 보도를 자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은 이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뿐만 아니라 홍콩 독감. 그렇죠. 네, 홍콩 독감도 저 근래 1980년, 70년대인가 한번 창궐을 했을 겁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메르스 이후에 그 만들어졌던 어떤 그 경험들이 오늘날 이번에 이제 저희들 그 방역 시스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영향을 줬고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영화 또 이제 소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컨베이전이나 컨테이전? 컨테이전이나 우리나라 영화 중에 감기라는 영화도 감기 듣고 그 예전에 아웃브레이크라는 또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일단은 인간이 산림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서식처를 잃은 동물들에 의한 배설물이 다시 인간 사회에 유입이 되면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실제로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주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맷 데이먼도 나오고 그 마리앙 꼬띠아르라는 여배우 프랑스 여배우 멋진 여배우도 나오고. 근데 사실 그 홍콩에 출장을 갔던 그 주인공이 그 박쥐에서 떨어진 그 사육의 돼지를 사육하는 그 돼지의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음식점으로 가서 이렇게 그 감염병이 이렇게 진행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 얘기 또 격리되는 이야기 정부나 또 질병본부에서 대처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의 어떤 우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소설에서는 알베르 까미가 이미 1940년대 그 프랑스 알제리 그 북부 해안 그쪽을 배경으로 흑사병이 번지고 흑사병이 번지면서 또 인간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건 요즘 우리를 보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설이나 영화 또 우리 국내에서는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 장혁 또는 수혜 이런 아주 멋진 배우들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감기라는 어떤 그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대처하는 어떤 혼란스럽고 아주 불편한 상황들을 아주 리얼하게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벌써 이 영화들이 컨테이전 같은 영화는 10년이 넘은 영화예요. 1911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지금 2020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재현되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일례로 그 교보문고의 그 서적 판매율을 보니까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판매후가 한 5배 이상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패스트에서도 책을 제가 직접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개신교가 보여준 어떤 민낯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옹호를 받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양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북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알고 있는 그거 아니고요. 네. 발바닥 신자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 저는 아까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들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있는 그 기간이 말미에는 이제 그 종교적인 개신교나 이제 캐톨릭에서도 공히 얘기하고 있는 사순절과 겹칩니다. 순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뛰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는 이제 드러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을 어떻게 건너뛸 것인가 서로 수기하고 서로 좀 침잠하고 이런 기간이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설주에 이제 양피를 바른 사람들은 건너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염병적인 관점에서 좀 그것도 자가격리였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네. 그리고 좀 인간들의 어떤 좀 차분함을 요구하고 이렇게 격리를 요구하고 이제 이랬던 상징적인 어떤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네네. 건너뛰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이제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건너뛰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 그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음을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했다.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번 그 코비드 19에 의해서도 좀 그 집단적 비이성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예, 종교계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 틈새를 이용해서 마스크 장사를 하려고는 거기서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마스크 한 장 더 사기 위해서 아침 막 그 줄 서 있는 군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좀 어떻게 보면 참 좀 치졸한 군상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감염병으로 인한 두려움 또 혼란 네.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의 민낯들이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건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난의 당사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언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사재기 현상. 또 미국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병에 걸린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흑인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가 더욱더 취약하다. 이거는 경제적인 빈곤하니까. 것으로 차이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척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봉쇄가 돼서 그 사진을 또 전송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 마트가 거의 다 몇 대가 비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뭔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슬픈 그런 광경들을 느끼긴 했죠. 근데 사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사태는 종교 시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격리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네. 가까이 한 공간에서 많은 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이 모여서 같은 같은 일들 예배나 미사나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말로 얘기하는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과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문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격리가 되다 보면 식료품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좀 잘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사태를 보면 그 두려움에 기반을 한 그 혐오의 문제도 또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나 이제 동물의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어떤 인문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 네. 그 저희 한의원 경우에서도 제가 좀 한의원을 축소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 대기실에서 이렇게 기침만 오는 환자가 있으면은 감기 걸렸냐고 서로 의심하고 마스크 안 쓰고 하고 서로 울고 막 싸움까지 하고 그랬어요. 예. 참 사람 이기심의 긴장 팽배가 이렇게도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꼭 들고.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건 결국에는 또 혐오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인간의 그 저속한 그 이기심 안에 이제 숨어 있다가 돌출이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 한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운동을 했어요. 내가 되도록이면 섬유로 된 마스크를 사용하고 빨아서 쓰고 2개를. 그다음에 그 마스크 내 날짜에 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십사 이렇게 그런 운동들을 맞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따라주셨고 우리 간호원들도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모습도 많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대구 경북에 한약 보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쌍화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감기 처방들을 처방, 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방들을 내서 대구 질병본부에 보내줬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공중보건의들 250명이 자원을 해서 이제 또 갔죠. 갔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선한 행동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인본 중심의 어떤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기저에 깔리고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본능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의료라는 것이 단순히 진단 수술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요, 아까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에 신앙 자체도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의료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결국 죽기 전에 어디 갑니까? 우리 마지막 이제 응급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의사의 진단 하에서 사망했습니다 선고를 해야만이 죽음으로서 삶을 종집으로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치료자인 의사들이 이제 인문학을 너무 같이 병용하지 않다 보니까 기술적인 그렇습니다. 자본으로 넘어가 가버리는 맞아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이 코비드 균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런 음모론도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기에 딱 백신을 숨겨놓고 이걸 만들었다. 이런 음모론도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의학에 대한 자본주의 우선의 따끔한 지적일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는 의료라는 것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 세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인문학 어떤 융합적인 그렇죠. 지금 인문학이라는 기본이 사람 중심이거든요. 더불어서 같이 상생하고 또 공존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소더버그 영화의 컨테이전 같은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서로 혐오하고 배척하고 불안과 공포에 쌓인 이 사회가 점점 더 따뜻한 인간들의 어떤 온기와 훈기를 느끼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감싸 안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의료 인문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모든 어떤 우리의 인문학이 모든 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저기에 이렇게 깊숙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럼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고 또 상생과 공존의 문제 이걸 우리 인류가 또 아주 깊이 깨달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 반드시 2개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사들의 세태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개업을 해서 진료를 하고 돈을 좀 자본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도 허전해요. 이분들이 뭐가 형, 뭐가 후배님, 뭐가 갈급합니까? 인문이에요. 그래서 색스폰을 배운다, 기타를 배운다, 또는 그림을 배운다, 서예를 배운다, 대금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동료들이 많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기운은 양면성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양적인 것만 써도 음이 갈급이 되고
너무 음적인 것만 써도 양이 갈급이 되는 거. 그래서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학과 인문학의 어떤 조합이고요. 외국의 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는 현상에 조금 더 치중을 한 게 서양 의학이고 본질을 치중을 한 게 이제 동양 의학이라고 보면 그 양 개의 의학이 서로 대체 의학이 서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요즘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네. 그 중국에서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부정거사법, 즉 한방과 양방이 협치를 해서 네. 이 우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렇게 네, 지금 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한병에 대해서는 원래 상한론의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 책을 보면은 추분에 성했다가 동지에 극성하고 그다음에 춘분을 지나서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그게 춘분이 3월 20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참 우연의 일치로 3월 20일 날 중국에는 우한 코로나 환자가 0명이다 이렇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3월 20일 날. 네. 그리고 한국도 그때는 100명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예, 이제 떨어졌었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 예. 잠깐 내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전파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만큼을 보기 때문에 저는 4월 20일 정도로 봤습니다. 네. 한 달 정도를 해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확진자 제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4월 20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녹화한 날은 4월 17일이다 예. 보니까 3일 뒤면 이제 예. 저희가 방송 나갈 때는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잔인하게 물어보시네. 근데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결국 삶의 본질, 이제 인간의 욕망, 실현, 욕심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잖아요. 뭐 끝이 없고 한계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욕망 덩어리가 우리 인간인데 이번 이런 전염병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류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지나치면 이런 어떤 좀 한 번씩 한 템포씩 쉬어가라는 또 이쯤에서 한 번씩 우리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뒤돌아보고 어떤 우리들의 어떤 앞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뭐 그런 어떤 준엄한 경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이게 뭐 인간이 너무 교만했던 거고 보세요. 인간 등치에 비해서 몇 억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욕 나올 뻔 알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행기 수없이 많이 뜨던 비행기도 일제 안 떠버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 광장이 텅텅 비어버리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간의 이런 교만함이 얼마나 참 무식했는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좋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천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광장의 삶이냐 밀실의 삶이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는 참 광장의 삶도 경험을 했고 이제 또 밀실의 삶도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가격리 통해서 이제 가인들 가정에서 또 모든 게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또 광장의 삶을 살아서 또 너무 글로벌화된 이런 어떤 시대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또 준엄한 경고도 아니가 또 개인적으로 얼핏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컨테이전이나 감기 같은 영화들이 수없이 이제 경고를 했던 메시지라고 보면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의 트렌드는 좀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비도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이 하나죠. 예, 좀 이제 전염병. 물리면 그 중국의 그 강시 영화 강시 영화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예고가 된 거고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요. 네. 이 질환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상한병, 삼음병에 대해서 이게 장준경이 써놓은 거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좀비들. 예, 좀비들이 나와 나중에. 네. 좀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외감으로 가. 외감으로 가서 열이 있고 기침을 조금 할 때 빨리 치료를 해라. 네. 근데 이제 그걸 방치를 하면은 내상으로 가. 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하고 간 부종이 온다든지 대변이 응결하게 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이런 질환으로 가.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겨봐. 네. 응? 그 치고 똑같아.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기 거름병으로 가면은 정신 착란이 와.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을 물어. 그 거의 좀비 영화.
시스템 사람을 물려고 해. 네. 물리면 이 사람도 전염이 돼.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을 그게 등장한다고? 그런데 그 유의성이 뭐냐면 정신질환 환자한테도 이 질환이 굉장히 취약해. 그래서 지금 정신병동에 지금 그랬었죠. 많이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 환자한테 많이 가고 이 자체가 또 정신질환을 만든대. 사실 그 나중에 보니까 열도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신장난이 있겠죠. 정신장난이 있어가지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무조건 물을 흘려고 해. 물을 흘려고. 그게 좀비 아니요 그게 네. 좀비. 조심해야겠어요. 물고 싶은 사람 있어? 그걸로 진단을 해보면 알아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내려진 이런 감염병의 경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 백악기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최근에 그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라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굉장히 그 땡땡이 무늬로 그 유명한 그 예술품들을 만드는 91세 된 할머니가 이번에 아주 우리 지금 코로나 19로 그 힘들어하는 우리 세계인들한테 바치는 시를 썼다고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접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뭐 이런 지금은 아주 끔찍한 앞으로도 그렇지만 뭐 좀비 얘기도 나왔지만 괴물들과 싸워야 되는 시기이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그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신데 이분이 썼던 시를 잠깐 한번 보면 지금의 어떤 재난과 재앙을 뭐 더욱 희망의 빛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거대한 우주의 빛,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면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두운 면에. 그래서 앞으로 신들은 가드들은 우리가 우주 세계에 퍼져 있는 희망을 더 굳건하게 하라라는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쿠사마 야요이 할머니가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는 전 세계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나 지구나 뭐 이런 걸 보면 아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고 또 이런 세태나 상황이 더 많이 올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더 굳건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천삼문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코비드-19 이후로 쭉 여러 가지 그 전국들이 최근에 이제 선거까지요.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의 어떤 전화를 받거나 또는 또 뭐 저희 여식도 그 외국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국민들 참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또 다른 희망을 쳐다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질환의 형태나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터널의 저 끝에 빛이 보이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발바닥 신자이기는 하지만 성서의 맨 한 구절로 저는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낳고 그러한 시련은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전 인류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재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가장 원천적인 이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